브라질 전역이 지금 한국 이야기에 미쳤습니다. 한 빈민가 소녀의 다큐멘터리 영상이 불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나도 한국어 공부해야겠다. 한국은 노력하는 자를 환영한대. 거리마다 한글 간판이 세워지고 급기야 대통령까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한국어에 열광하는가? 그러나 이 광풍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도대체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 소녀는 어떻게 브라질을 뒤집은 걸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저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북부 파벨라에서 태어난 이자벨라입니다. 우리 동네는 총성이 일상이었고 마약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양철 지붕과 시멘트 블록으로 대충 지은 집들이 언덕을 빼곡히 덮고 있었죠. 저희 집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아래쪽 쓰레기 매립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이자벨라, 오늘도 나가야 해. 엄마가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약해졌습니다. 결핵에 걸리신 지 2년째였지만 병원에 갈 돈은 없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8살 때 갱단 총격전에 휘말려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저 그리고 5살짜리 남동생 카를로스만 남았습니다. 15살이던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쓰레기 매립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팔아야 했어요. 플라스틱 병, 알루미늄 캔, 구리선, 때로는 아직 먹을 만한 음식도 있었죠.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싸워가며 좋은 물건을 차지해야 했어요. 어느 날 저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이상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보는 문자들이 가득한 책이었어요. 표지에는 태극기 그림이 있었고 안에는 한글이라는 문자와 포르투갈어 설명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어 학습 교재였던 거죠. 이게 뭐지? 한국, 코레이아? 저는 그 책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주운 다른 물건들과 달리 이 책은 팔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왠지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촛불 아래서 그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발음이 적혀 있는 대로 따라 읽어보니 신기하게도 재미있었습니다. 동그라미와 네모, 직선으로 이루어진 문자들이 마치 그림 같았어요. 매일 밤 쓰레기장에서 돌아온 후 저는 그 책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간단한 한국어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가끔 한국 제품 포장지를 발견하면 읽어보려고 노력했어요. 삼성, LG, 현대. 이런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어느 날 동네 인터넷 카페에서 시간당 1헤아를 내고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브라질 한국문화원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는 공고였어요. 한국어 능력이 있는 브라질 청소년을 선발해 한국 유학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야. 이게 내 기회야. 하지만 지원 조건을 보니 막막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증명서가 필요했는데 저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무작정 한국문화원을 찾아갔어요. 죄송하지만 규정상 학력 증명이 없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직원의 차가운 대답에 눈물이 났지만 저는 매일 문화원 앞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문화원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매일 오는 걸 봤어요. 왜 그렇게 한국에 가고 싶어요? 저는 쓰레기장에서 한국어 책을 발견했어요. 그 책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한국은 전쟁 후 폐허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라고 들었어요. 저도 그런 기적을 만들고 싶어요. 원장님은 한참 저를 바라보시더니 특별 전형 기회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어 시험과 면접만으로 선발하는 특별 케이스로 만들어주신 거죠. 시험 준비를 위해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문화원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책을 읽었어요. 다른 지원자들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 가정의 자녀들이었지만 저는 제 간절함이 그들보다 클 거라고 믿었습니다. 시험 당일 떨리는 손으로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면접에서는 파벨라에서의 제 삶과 한국에 대한 꿈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합격자 발표는 2주 후입니다. 그 2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 옆에서 기도했어요. 카를로스는 누나가 멀리 간다는 생각에 울었지만 저는 우리 가족 모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드디어 발표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화원 홈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불합격. 화면에 떠 있는 그 두 글자를 보고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면접에서 제 간절함이 전달되지 않았나 봅니다. 아니면 다른 지원자들의 스펙이 너무 뛰어났겠죠. 이자벨라, 괜찮아. 다른 기회가 또 있을 거야. 어머니가 위로해 주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파벨라에서 태어난 저에게 이런 기회가 다시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기침 소리와 카를로스의 배고픈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포기는 사치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쓰레기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행 꿈은 접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도 일은 계속해야 했으니까요. 한국어 책도 버리려고 가방에 넣었어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더미 사이를 헤매다가 문득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낡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배경은 우리 집 양철 지붕 아래였고 저는 한국어로 짧은 메시지를 남겼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파벨라에 사는 이자벨라입니다. 쓰레기장에서 주운 책으로 한국어를 배웠어요. 장학생 시험에는 떨어졌지만 언젠가 꼭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제 꿈을 포기하지 않을게요. 15초 정도의 짧은 영상이었지만 제 진심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틱톡에 올렸어요. 샵한국, 샵파벨라, 샵꿈 같은 단어들을 포르투갈어와 한국어로 함께 적었죠. 처음에는 조회수가 겨우 몇십 회였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휴대폰이 계속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알림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마이갓. 이자벨라, 너 지금 유명인이야. 같은 동네 친구 마리아가 숨을 헐떡이며 우리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제 영상이 하룻밤 사이에 500만 뷰를 넘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먼저 화제가 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했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보니 놀라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글로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이런 환경에서 한국어를 배우다니 대단해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일어날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자벨라 양, 저는 한국 대기업 브라질 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사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프로필을 확인해보니 실제 기업 임원의 공식 계정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메일을 보냈고 다음날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이자벨라 양, 우리 회사에서 특별 장학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브라질 청소년들에게 한국 유학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당신이 첫 번째 수혜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상파울루에 있는 회사 사무실로 초대받았습니다. 거기서 만난 한국인 법인장님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이자벨라 양, 당신의 영상을 보고 우리 회사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재능 있는 젊은이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셨죠. 그분은 저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한국 명문대학교 입학과 4년간 전액 장학금, 생활비 지원, 그리고 졸업 후 회사 입사 기회까지. 단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브라질과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주운 책 한 권이 15초짜리 영상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어머니께 이 소식을 전하자 그녀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자벨라, 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너를 지켜주시는구나. 가서 꼭 성공해라. 우리의 희망이 되어다오. 출국 준비는 정신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여권도 처음 만들었고 비행기도 처음 타보는 거였어요. 회사에서 담당자를 붙여주어서 모든 절차를 도와주었지만 저는 매일 밤 무서웠습니다. 정말 제가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동네 사람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축하해 주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파벨라 출신이 무슨 한국이야. 금방 돌아올 거야.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되었지만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꼭 성공해서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출국 전날, 저는 쓰레기장을 마지막으로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어 책을 발견했던 정확한 장소에 서서 다짐했습니다. 여기로 다시 돌아올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그리고 이곳 아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줄 거야. 공항으로 가는 길, 파벨라를 벗어나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언덕 위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판자촌들, 그곳이 제 고향이었지만 이제는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공항 자체가 제가 살던 파벨라 전체보다 더 크고 화려했어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끝없이 이어지는 면세점들, 그리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가는 모습.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회사에서 보낸 직원분이 저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깨끗한 도로, 정렬된 건물들, 그리고 한강을 건너며 본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영화에서나 봤던 장면이었습니다. 여기가 연세대학교입니다. 이자벨라 씨가 다닐 학교예요. 캠퍼스에 들어서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건물들과 잘 정돈된 정원,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걸어 다니는 학생들. 저는 제 초라한 옷차림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기숙사 방은 2인실이었는데 룸메이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강남에서 왔다는 수연이라는 학생이었어요. 너가 그 브라질에서 온 장학생? 인스타에서 봤어. 파벨라인가 거기서 왔다며? 수연의 말투에는 호기심과 함께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명품 가방을 침대 위에 던져놓고는 친구와 통화를 시작했어요. 나 룸메 브라질 빈민가 출신이야. 완전 신기하지? 어떻게 같은 방 쓰는지 모르겠네. 저는 한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첫날부터 관계가 틀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수업이 시작되자 진짜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읽고 쓸 수는 있었지만 교수님들의 빠른 강의를 따라가기는 너무 어려웠어요. 경영학 전공 수업은 특히 힘들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이미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이라며 쉽게 이해했지만 저는 기초 지식조차 없었습니다. 이자벨라 씨 이 부분 이해했어요? 같은 수업을 듣는 태진이라는 학생이 물어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 맞다. 브라질은 교육 시스템이 다르구나. 근데 장학금 받고 왔으면 공부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의 말에는 악의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찔렸습니다. 맞아요. 저는 특별한 기회를 받고 온 만큼 더 잘해야 했어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했지만 따라잡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별 과제가 있을 때는 지옥이었어요. 이자벨라는 PPT 디자인이나 해줘. 한국어 잘 못하니까 발표는 우리가 할게. 팀원들은 저를 은근히 무시했습니다. 제가 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한 번은 뒤에서 이런 대화를 들었습니다. 야, 근데 쟤 때문에 우리 점수 깎이면 어떡해? 그러니까. 왜 하필 우리 조에 걸렸대? 더러운 남미 거지를 왜 데려왔는지 모르겠네. 더러운 남미 거지.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브라질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적어도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제자리가 있었으니까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도 고역이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젓갈 같은 음식들은 너무 짜고 매웠어요. 한 번은 참지 못하고 음식을 남겼다가 옆 테이블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걸 들었습니다. 브라질 애가 한국 음식 못 먹나 봐. 그럼 왜 한국 왔대? 저는 매일 라면과 빵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고 얼굴은 점점 초췌해졌어요. 어느 날 수연이 친구들을 데리고 방에 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구경거리 보듯 바라봤어요. 와, 진짜 파벨라에서 왔어? 거기 완전 위험하다며? 총소리 많이 들어? 마약도 하고? 너희 집에 화장실은 있었어? 저는 참고 또 참았지만 한계가 왔습니다. 네, 파벨라에서 왔어요. 거기서 쓰레기를 주워 팔며 살았고요. 하지만 저도 인간이에요. 구경거리가 아니라고요. 한국어로 소리치자 그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한국어 잘하네.
그동안 못하는 척했구나. 그날 이후로 기숙사 생활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수연은 대놓고 저를 무시했고 다른 학생들도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자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교수님께 질문하러 가면 기초가 부족하다며 고등학교 교과서부터 다시 보라고 하셨습니다. 시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대부분의 과목에서 C학점을 받았고 한 과목은 F를 받았어요. 장학금 유지 조건은 평점 3.5 이상이었는데 제 평점은 2.1이었습니다. 이자벨라 씨, 이대로는 장학금 유지가 어려워요. 다음 학기에는 반드시 성적을 올려야 합니다. 회사 담당자의 전화를 받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정말 제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는 걸까요? 모두가 저를 실패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저는 그 화려함 속에서 더욱 외로움을 느꼈어요. 파벨라가 그리웠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그곳이 이 차가운 도시보다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브라질에 있는 어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자벨라, 힘내라. 네가 우리의 희망이다. 카를로스도 누나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어. 어머니의 메시지를 보며 다시 힘을 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를 믿고 기회를 준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만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지하 열람실은 제 피난처였습니다. 새벽 2시 텅 빈 열람실에서 저는 경제학 원론을 펼쳐놓고 씨름하고 있었어요. 눈물이 책장에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래프들과 공식들 때문이었죠. 죄송한데 혹시 이 부분 이해하셨어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후드티를 입은 남학생이 서 있었어요.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아, 저도 이해를 못해서. 제 서툰 한국어 발음을 듣고도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았어요. 같이 봐요. 저도 이 과목 작년에 들었는데 어려웠거든요. 그는 천천히 쉬운 말로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설명을 들으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혼자 공부하기 힘들죠? 스터디 그룹 만들까요? 그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다른 학생들이 저를 꺼린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브라질에서 온 장학생이에요. 다른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공부하러 온 건 다 똑같은데. 그의 이름은 강현준이었습니다. 경영학과 3학년이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현준은 제가 모르는 것을 물어봐도 한 번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이자벨라 씨는 정말 대단해요. 그런 환경에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대단하긴요. 매일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도 포기 안 하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현준과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특별한 케이스로 보지 않고 그냥 친구로 대해줬어요. 어느 날 현준이 제안했습니다. 과외 알바 해볼래요? 포르투갈어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이 있대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한테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하죠. 원어민이잖아요. 현준이 소개해준 학생은 의외로 많았습니다. K-팝 때문에 브라질에 관심을 갖게 된 학생들이었죠. 과외비로 생활비를 벌 수 있게 되자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평소 저를 무시하던 수영과 그 친구들이 현준에게 다가가 인사하는 거였어요. 오빠, 여기서 밥 먹어요? 그래. 현준의 반응은 차가웠지만 그들은 계속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현준은 학교에서 꽤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어요. 잘생기기도 했지만 집안이 좋다는 소문이 있었죠. 현준 오빠랑 많이 친해? 수연이 갑자기 저에게 물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친근한 말투였어요. 네, 공부 도와주고 있어요. 아, 그래? 우리도 같이 공부하면 안 돼?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더러운 남미거지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친한 척을 하니까요.
현주는 그런 상황을 눈치채고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 애들 신경 쓰지 마요. 이자벨라 씨가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기말고사가 다가오자 현주는 더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심지어 자기 노트 필기도 빌려줬어요. 그의 도움으로 저는 조금씩 성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준이 저를 특별한 곳에 데려갔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이었어요. 여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제가 알바비 받았어요. 감사 인사하고 싶어서요. 사실 저는 현준에게 감사해야 할 사람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저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자벨라 씨 덕분에 제가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불평만 하고 살았는데 이자벨라 씨를 보면서 반성 많이 했어요. 그날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브라질의 파벨라 이야기, 한국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미래의 꿈까지. 저는 나중에 파벨라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멋진 꿈이네요. 제가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현준의 진심 어린 눈빛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어요. 학기가 끝나고 성적이 나왔습니다. 평점 3.2. 목표에는 못 미쳤지만 훨씬 나아진 성적이었어요. 장학금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축하해요. 다음 학기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현준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현준아, 여기서 뭐하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현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아버지? 저는 놀라서 현준을 바라봤습니다. 이 학생은 누구니? 제 친구예요. 이자벨라라고 브라질에서 온 유학생이에요. 현준 아버지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현준에게 말했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두 사람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모그룹 회장 아니야? 맞아. 그럼 현준이 그 재벌 3세구나. 모그룹? 한국에서 3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습니다. 현준이 재벌가 아들이었다니.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돌아온 현준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가 좀 보수적이셔서. 현준 씨 왜 말 안 했어요? 재벌가 아들이라는 거. 그게 중요해요? 저는 그냥 현준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을. 파벨라 출신 여자와 재벌가 아들, 이보다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있을까요? 다음 날부터 학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현준과 제가 함께 있는 것을 본 학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재벌 3세가 빈민가, 여자랑 사귄대 신데렐라 스토리 쓰려는 거 아니야? 딱 봐도 돈 노리는 거지. 그런 말들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현준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누군가 제 과거를 캐내기 시작한 거예요. 월요일 아침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학생들이 저를 보며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수군거렸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갔더니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이자벨라, 이거 너야? 같은 수업을 듣는 지민이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화면에는 제가 파벨라 쓰레기장에서 일하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쓰레기를 뒤지는 제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모그룹 후계자가 만나는 여자의 진짜 정체, 쓰레기장 청소부였다. 댓글은 더 끔찍했어요. 역시 돈 냄새 맡고 온 거구나. 더러운 거지가 재벌 아들 노리다니. 브라질로 추방시켜야 한다. 기생충 같은 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누가 왜 이런 영상을 찾아낸 걸까요? 이자벨라 씨. 현준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이건 누가? 미안해요. 쟤 때문에. 아니에요. 사실인걸요. 저 정말 쓰레기장에서 일했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는 난리가 났습니다. 제 과거 사진들이 계속 올라왔고
심지어 파벨라 시절 친구들의 인터뷰까지 있었어요. 이자벨라? 걔 원래 거지였어. 먹을 것도 훔쳐먹고 그랬지. 사실이 아니었지만 이미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었습니다. 수업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교수님조차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화장실에 숨어서 한참을 울었어요. 휴대폰은 계속 울렸지만 받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수연이 친구들과 함께 화장실에 들어왔습니다. 봤어? 역시 내 예상대로야. 거지 주제에 신데렐라 놀이하더니 현준 오빠도 정신 차릴 거야. 저런 더러운 여자랑 사귀다니. 내가 영상 퍼뜨린 거 잘했지? 현준 오빠 눈을 뜨게 해줘야 했어. 수연이었습니다. 제 과거를 파헤치고 영상을 퍼뜨린 사람이 바로 룸메이트였던 거예요. 저는 화장실 칸에서 나갔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 네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쓰레기 같은 게 감히 현준 오빠한테 접근하다니. 수연의 말에 친구들이 비웃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뛰쳐나와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제 물건들이 복도에 나와 있었어요. 기숙사 관리실에서 온 통지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품행 문제로 인한 퇴사 조치. 품행 문제라니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지만 항의할 곳도 없었습니다. 이미 학교 전체가 저를 적으로 돌린 상황이었으니까요. 현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자벨라 씨 어디에요? 제가 모든 걸 해결할게요. 현준 씨 그만해요. 저 때문에 현준 씨까지 피해 볼 수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자벨라 씨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잘못은 제가 감히 꿈을 꾼 거죠. 제 주제를 모르고. 전화를 끊고 짐을 쌌습니다. 갈 곳이 없었지만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어요. 그때 회사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자벨라 씨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런 스캔들이 터지면 곤란하다고 하네요. 장학금 재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학금마저 취소될 위기였습니다. 그럼 저는 브라질로 돌아가야 해요. 실패자가 되어 파벨라로 돌아가는 거죠. 저는 한강다리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다리 난간을 잡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물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차라리 순간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모든 고통이 사라질까요? 이자벨라.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현준이었어요. 그는 절 꽉 안았습니다. 미친 짓 하지 마요. 제발. 현준 씨, 저는 정말 쓰레기예요. 모두가 맞게 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자벨라 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현준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자벨라 씨, 저 사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누구인지. 뭐라고요? 아버지 회사에서 후원하는 학생이라는 것도 파벨라 출신이라는 것도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도서관에서 새벽까지 공부하는 이자벨라 씨의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현준이 모든 걸 알고도 제게 다가왔다는 게.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부담스러워할까 봐요. 그냥 친구로 평등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현준의 고백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잔혹했어요. 현준 씨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재벌가에서 저 같은 사람을 받아들일 리 없잖아요. 그럼 저도 다 포기할 거예요. 회사도 재산도. 이자벨라 씨랑 있는 게 더 중요해요. 현준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저는 그런 희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준 아버지가 직접 학교로 찾아온 거예요. 그분은 저를 따로 불러내셨습니다. 얼마면 되겠나? 네? 내 아들을 포기하는 데가 말이야. 1억?2억? 모욕적이었지만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전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원하나? 영주권? 취업? 현준 씨가 행복하길 원해요. 그리고 그게 저와 함께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제 대답에 현준 아버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똑똑하구나. 그래, 네가 알아서 물러난다면 장학금은 유지시켜주겠다. 거래였습니다. 현준을 포기하는 대신 학업을 계속할 기회를 주겠다는.
그날 밤 저는 현준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우리 그만 만나요. 왜 갑자기?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제 결정이에요. 우린 너무 달라요. 거짓말이었지만 현준을 위해서는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현준은 제 말을 믿지 않았지만 저는 계속 차갑게 굴었어요. 처음부터 당신 집안 배경을 노렸어요. 이제 들통났으니 포기하는 거예요. 제 말에 현준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돌아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무너졌어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도 자존심도 꿈도.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별 후 일주일 저는 학교 근처 고시원으로 옮겨 숨어 지냈습니다. 수업도 빠지고 그저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이자벨라 양? 문을 열자 우아한 차림의 노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현준의 할머니, 모그룹 창업주 부인이었어요. 저를 어떻게? 손자가 죽을 것 같은 얼굴로 돌아다니니 할미가 나서야겠더구나. 할머니는 좁은 방을 둘러보시곤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런 곳에서 지내고 있었구나. 우리 현준이가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다더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 현준 씨와 맞지 않아요. 그건 네가 정할 일이 아니야. 내 손자가 정할 일이지. 할머니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영상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현준이 이사회에서 발표하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경영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가문이라면 저도 필요 없습니다. 현준이 이사들 앞에서 폭탄 선언을 한 거였어요. 현장은 발칵 뒤집혔고 현준 아버지는 경로했습니다. 미쳤구나. 브라질 거지 하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한다고? 그 사람은 거지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현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자벨라가 쓰레기장에서 일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가족을 위해 생존을 위해 싸운 게 죄인가요? 오히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가진 우리가 더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영상 속 현준의 모습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손자가 너를 위해 모든 걸 걸었다. 넌 어떻게 할 거니?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전 자격이 없어요. 자격? 내가 보기엔 충분해. 오히려 우리 집안에 네 같은 애가 필요해. 할머니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나도 6.25 전쟁으로 고아가 됐어. 20살의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았지. 그때 현준이 할아버지를 만났어. 그때 그이는 작은 공장 하나 가진 사람이었는데 날 데려가 결혼해줬어. 할머니의 과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재벌가 안주인이 전쟁고아 출신이었다니.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했는지 알아? 거지 주제에 높은 데에 올라갔다고. 하지만 난 증명했어. 내가 이 집안을 일으키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너도 할 수 있어. 아니 해야 해. 우리 현준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할머니가 떠나신 후 현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자벨라 씨 내일 기자회견이 있어요. 와주세요. 아니 와야 해요. 다음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자회견장으로 갔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고 현준은 단상에 서 있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현준은 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보도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이자벨라 포페스쿠는 브라질 파벨라에서 가족을 위해 희생한 영웅입니다. 쓰레기장에서 발견한 한국어 책 한 권으로 독학해 이 자리까지 온 천재입니다. 그리고 현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기자들 사이에 숨어 있었지만 그는 정확히 저를 찾아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현준은 계속했어요. 저는 오늘 한 가지 발표를 하려 합니다. 이자벨라와 함께 소셜 벤처를 시작할 것입니다. 개발도상국 빈민가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플랫폼을 만들 겁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준이었어요. 이자벨라 씨 올라와요. 같이 발표해야죠. 저는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자벨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쓰레기장에서 일했습니다. 그것이 제 삶이었고 부끄럽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제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제 저도 다른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반응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개천에서 용났네. 이런 사람이 진짜 엘리트지. 현준이 눈이 정확했구나. 물론 여전히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현준 아버지의 반응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를 다시 부르셨어요. 내가 잘못 봤구나. 넌 단순한 골드디거가 아니었어.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그래,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려면 증명해야 할 게 많아. 알고 있습니다.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 후 저와 현주는 정말로 소셜 벤처를 시작했습니다. 브릿지 에듀케이션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도상국 아이들에게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플랫폼이었어요.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부족했죠. 하지만 우리의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당신들의 비전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벤처 캐피털이 초기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금액은 100만 달러였어요.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저는 제 경험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파벨라 아이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어떤 방식이 효과적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6개월 후 우리 플랫폼은 브라질 파벨라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첫 이용자는 제 동생 카를로스였어요. 누나, 이거 정말 대박이야. 우리 동네 애들 다 하고 싶어 해. 파벨라 아이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무료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혁명적이었죠. 1년 후 우리 플랫폼 이용자는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브라질뿐만 아니라 인도, 케냐, 방글라데시까지 확장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모그룹 창립 기념일 파티에서 현준이 공식적으로 저를 약혼자로 소개한 거예요. 제 약혼자 이자벨라를 소개합니다. 제 인생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현준 옆에 선 저는 더 이상 파벨라의 가난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잊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제 가장 큰 자산이었으니까. 파티장에서 현준 할머니가 다가와 속삭이셨습니다. 잘했어. 이제 넌 진짜 우리 가족이야.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한국의 명절, 그 첫 번째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자벨라, 이번 추석은 우리 본가에서 보내야 해. 현준의 말에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약혼 후 첫 명절이었어요. 한국의 명절 문화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직접 경험하는 건 처음이었죠. 괜찮아. 할머니도 계시고 나도 옆에 있을게. 현주는 위로했지만 저는 이미 긴장으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유튜브로 한국 명절 음식 만드는 법을 밤새 공부했어요. 추석 전날 경기도 양평에 있는 현준네 본가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한옥 저택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대문을 들어서자 이미 도착한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게 그 브라질 여자? 실물로 보니 평범하네. 어머, 한복도 제대로 못 입었어. 속삭이는 소리가 다 들렸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현준이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부엌에 들어가자 여자 어른들이 이미 전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현준 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이자벨라 씨는 구경만 하세요. 한국 음식 만들 줄 모르잖아요. 저도 도울 수 있습니다. 연습했어요. 연습? 우리 집안 음식은 아무나 만들 수 없어요. 작은 어머니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브라질 음식이나 만들어 오지 그랬어요. 뭐더라, 파조아다. 페이조아다요. 그래, 그거. 콩 끓인 거 아니에요?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감자나 깎고 마늘을 다듬었어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지적받았습니다. 감자를 그렇게 두껍게 깎으면 어떡해요? 마늘은 그렇게 다지는 게 아니에요. 숨이 막혔습니다.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밖에 나왔는데 마당에서 남자 친척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현준이가 제정신이 아니야. 재벌가에 무슨 빈민가 여자를? 그래도 예쁘긴 하던데. 예쁜 게 밥 먹여주나? 교양이 없잖아. 더 듣고 싶지 않아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방에는 현준의 사촌 여동생들이 제 가방을 뒤지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어머, 들켰네. 그냥 구경 좀 하려고. 브라질 물건 신기해서. 뻔뻔한 태도에 화가 났지만 또 참았습니다. 이게 시험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30명이 넘는 대가족이었어요. 저는 현준 옆에 앉았지만 모든 시선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자벨라 씨, 우리 집안에 대해 얼마나 아세요? 큰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마치 면접을 보는 것 같았어요. 모그룹이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역사와 현준 씨 할아버님의 창업 정신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인터넷에도 나오는 거고. 우리 집안 족보는요? 아직 결혼하려면 기본이죠.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막내 시동생이 될 현수가 끼어들었어요. 형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우리 집 족보 몰라요. 현수야. 어머니가 꾸짖었지만 현수는 계속했습니다. 솔직히 21세기의 족보가 뭐가 중요해요? 형수님이 브라질에서 온 게 더 멋있죠. 국제적이잖아요. 현수의 도움으로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지만 시험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럼 브라질 문화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기회였어요. 저는 준비해온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브라질은 다양성의 나라입니다. 원주민 포르투갈, 아프리카, 일본, 한국 등 여러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죠.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 이민자도 많다고 들었어요. 할머니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네, 상파울루에는 한인타운도 있어요. 브라질 한인들이 김치를 현지화해서 만든 김치 파스텔도 유명합니다. 김치 파스텔? 네, 브라질식 튀김만두에 김치를 넣은 거예요.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릴까요? 분위기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준의 고모가 뜬금없이 물었어요. 근데 자식은 몇 명이나 낳을 생각이에요? 저는 2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겨우 2명?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야 하는데. 그리고 당연히 아들은 낳아야죠. 또 다른 친척이 거들었습니다. 21세기에도 이런 사고방식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성별보다는 건강한 아이를 낳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대답에 몇몇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부엌에서 돕겠다고 나섰지만 역시 견제를 받았어요. 이자벨라 씨는 앉아 있어요. 외국인이 뭘 알겠어요. 그때 저는 전날 밤 몰래 준비한 것을 꺼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들어 봤는데 드셔보시겠어요? 김치를 넣은 브라질식 페이조아다였습니다. 검은 콩 대신 한국 콩을 쓰고 김치와 삼겹살을 넣어 퓨전으로 만든 거였죠.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김치 페이조아다예요. 한국과 브라질의 만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기심에 한 숟가락 떠먹은 할머니가 눈을 크게 뜨셨어요. 어머, 이거 맛있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김치랑 잘 어울리네요. 콩이랑 돼지고기 조합이 된장찌개 같기도 하고. 현수가 엄지를 들어 보였어요. 형수님 대박. 이거 장사하면 되겠어요.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요리 하나로 인정받은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관심을 끌었죠. 차례상 차리는 것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처음엔 실수투성이었지만 할머니가 조용히 도와주셨어요. 홍동백서 조유리시 어포 육적. 이렇게 놓는 거야. 감사합니다, 할머니. 너도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 될 거니까 배워둬야지. 할머니의 인정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갈 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가장 까칠했던 고모가 다가왔어요. 이자벨라 씨, 내가 너무 심했나 봐. 미안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사실 현준이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질투났어요. 우리 아들은 맞선만 보고 있는데. 고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현준이를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하나둘씩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어머니도 김치 페이조아다 레시피를 가르쳐달라고 했고 사촌들도 브라질 문화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저녁 무렵 현준 아버지가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이자벨라 씨, 솔직히 처음엔 반대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니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겠더군요. 아버지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현준 할머니가 시집 올 때 받은 반지예요. 이제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보를 받는다는 건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정말 제가 받아도 되나요? 우리 현준이가 선택한 사람이고 할머니가 인정한 사람이니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김치 페이조하다 정말 맛있었어요. 명절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현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어요. 우리 집안이 쉽지 않죠? 힘들었지만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형수님, 뒤에서 현수가 소리쳤습니다. 다음엔 브라질 음식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 완전 팬 됐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파벨라에서 시작해 재벌가 며느리가 되기까지 정말 긴 여정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결혼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결혼 발표 기자회견이 잡혔습니다. 모그룹 공식 발표였기에 모든 언론이 주목했죠. 하지만 기사들은 예상대로 악의적이었습니다. 모그룹 후계자, 브라질 빈민가 여성과 결혼 발표. 충격 현대판 신데렐라인가, 계획된 신분 상승인가, 파벨라에서 재벌가로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 댓글은 더 끔찍했습니다. 100% 꽃뱀이다. 재벌 아들 노리고 한국 온 거 뻔하지 추방시켜야 한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브라질 현지 언론의 보도였습니다. 누군가 제 파벨라 시절을 파헤쳐 악의적으로 편집한 기사를 냈어요. 이자벨라의 진짜 과거, 마약상과 연루됐었다. 완전한 거짓이었습니다. 파벨라에 마약상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저는 그들과 관계없었어요. 하지만 언론은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했습니다. 이자벨라 씨 이대로는 안 됩니다. 대응해야 해요. 회사 홍보팀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법적 대응? 아니면 해명 자료? 아니요,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모두가 말렸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숨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독 인터뷰를 자청했습니다. 가장 공격적인 질문을 하기로 유명한 시사 프로그램이었죠. 이자벨라 씨 처음부터 현준 씨가 재벌이라는 걸 알고 접근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나중에 알고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브라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약상과 거짓입니다. 파벨라에 살았다고 모두가 범죄자는 아닙니다. 그건 편견이고 차별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건 제가 쓰레기장에서 일하며 번 돈의 기록입니다. 매일 얼마를 벌었고 어디에 썼는지 다 적어뒀어요. 가난했지만 정직했습니다. 앵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언젠가 이 가난을 벗어날 거라 믿었고 그때 제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편견 없이 봐야겠네. 오히려 더 멋있어. 하지만 일부 악플러들은 계속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제 가족까지 건드렸어요. 엄마도 그런 여자 아니냐, 동생도 한국 와서 돈 빨아먹으려는 거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법적 대응을 결정했어요. 악플러 전원을 고소하겠습니다. 제 가족을 모욕하는 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현준과 회사가 전폭 지원했습니다. 최고의 변호사팀이 구성됐고 악플러들을 하나하나 추적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조직적인 댓글 공작이었던 거예요. 경쟁 회사에서 모그룹 이미지를 깎아내리려고 기획한 일이었습니다. 증거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제 역공할 차례예요. 우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반격이었죠. 조직적 여론 조작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증거들을 공개하자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미친 진짜 조작이었네. 이자벨라 씨 너무 불쌍해. 응원합니다. 특히 해외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한국 재벌가의 용기 있는 며느리 편견을 깨트린 브라질 여성 현대판 신데렐라. 아니냐,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 여전사. CNN, BBC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영어로 당당하게 인터뷰했어요. 저는 신데렐라가 아닙니다.
왕자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스스로 성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 과정에서 만난 선물이었을 뿐입니다.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여성들에게 큰 영감을 줬어요. 한국 내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를 응원하는 팬카페까지 생겼어요. 이자벨라 언니 최고, 진짜 멋있는 여성 롤모델입니다. 그리고 뜻밖의 제안들이 들어왔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자서전을, 방송국에서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모든 수익은 브라질 빈민가 아이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제 결정에 더 많은 지지가 쏟아졌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언론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우리는 조용한 결혼식을 원했어요. 하지만 며칠 전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브라질 파벨라에서 제 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자벨라는 우릴 버렸어. 성공하고 나서 파벨라를 잊었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고향을 잊은 게 아니라 아직 돌아갈 준비가 안 됐을 뿐인데. 가야겠어요. 브라질로. 현준이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당신이 자란 곳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결혼 전 우리는 브라질로 향했습니다. 7년 만에 고향 방문이었죠. 리우데자네이루 공항에 도착하자 열대의 열기가 확 끼쳤습니다. 7년 만에 맞는 고향의 공기였어요. 현주는 처음 겪는 브라질의 더위에 당황했지만 저는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여기가 이자벨라 씨 나라구나. 공항을 나오자 제 소식을 들은 브라질 한인회에서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이자벨라 씨, 브라질의 자랑입니다. 뜻밖의 환영이었어요. 제 이야기가 현지 한인 사회에서도 화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파벨라로 가야 했습니다. 모그룹에서 보안팀을 붙여줬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제 고향입니다. 위험하지 않아요. 파벨라 입구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이자벨라 누나다. 한국에서 온 누나. 순식간에 소식이 퍼졌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반가운 얼굴들도 있었지만 차가운 시선도 있었습니다. 잘났네, 이제 부자 됐다고 자랑하러 왔어? 마르타였습니다. 어릴 때 가장 친했던 친구였죠. 마르타, 나는 7년이야, 7년. 한 번도 안 왔잖아. 마르타의 원망이 이해됐습니다. 저도 미안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많이 야위신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우리 딸 정말 컸구나. 어머니는 현준을 보시고 놀라셨습니다. 이분이 그 한국 사람? 네, 제 약혼자예요. 현준이 서툰 포르투갈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자벨라를 사랑합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딸을 받아줘서. 카를로스도 많이 컸습니다. 이제 20살이 된 동생은 온라인으로 공부하며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누나가 만든 플랫폼 덕분이야. 이제 나도 대학 갈 수 있어. 다음 날 우리는 파벨라 주민들을 위한 모임을 열었습니다. 모그룹과 우리 회사가 함께 준비한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위해서였죠. 파벨라의 IT 교육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이 무료로 컴퓨터와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에요. 처음엔 시큰둥했던 반응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도 다닐 수 있어? 물론이죠. 그리고 우수한 학생은 한국 유학 기회도 드릴 거예요. 순간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도 한국 갈 수 있어요? 누나처럼 될 수 있어요? 마르타도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이자벨라. 네가 우릴 잊은 줄 알았어. 절대 잊지 않았어. 준비가 필요했을 뿐이야. 우리는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며칠 동안 파벨라에 머물며 교육센터 부지를 둘러보고 주민들과 대화했습니다. 현준도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점점 적응했어요. 여기 사람들 정말 따뜻해요. 가난하지만 정이 있죠. 제가 그리워했던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지역 갱단이 경고를 보내왔어요. 외부인은 환영하지 않는다. 위험했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갱단 두목을 직접 만나기로 했어요. 미쳤어? 위험해. 현준이 말렸지만 저는 갔습니다.
두목은 제 아버지를 알던 사람이었어요. 네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지. 하지만 넌 이제 여기 사람이 아니야. 전 영원히 파벨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기회? 그게 뭔데? 교육입니다. 총 대신 컴퓨터를 잡을 기회요. 긴 대화 끝에 두목은 허락했습니다. 네 아버지 얼굴을 봐서 허락한다. 하지만 문제 일으키면 가만 안 둬. 교육센터 착공식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브라질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거예요. 이자벨라 씨는 브라질의 희망입니다. 파벨라도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국제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파벨라의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는 기사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건 어머니의 수술이었습니다. 모그룹에서 최고의 병원과 의료진을 지원해줬어요. 이렇게까지. 가족이니까요. 현준 아버지가 직접 전화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떠나기 전날 파벨라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를 위한 송별 파티였죠. 삼바 음악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춤을 췄습니다. 현준도 어색하게 따라 췄어요. 이자벨라, 이자벨라. 사람들이 제 이름을 외쳤습니다. 한때 쓰레기 줍는 아이라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랑스러워했어요. 마르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자벨라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파벨라도 꿈을 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저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 파벨라를 떠났지만 파벨라는 절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배운 강인함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이제 그 힘을 다시 여기에 돌려드리겠습니다. 공항으로 떠나는 길 수백 명이 배웅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어요. 이자벨라 누나, 우리의 영웅 파벨라의 별. 비행기 안에서 현준이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해요. 왜 이자벨라 씨가 특별한지. 뭘요? 당신은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았어요. 그게 당신의 힘이에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2개의 조국을 가진 사람이 됐다고. 그리고 그 둘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결혼식 일주일 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만든 교육 플랫폼 브릿지 에듀의 첫 장학생 중 한 명이 하버드 대학에 합격했다는 거였어요. 케냐 빈민가 출신 소녀 아샤였습니다. 이자벨라 선생님, 저 해냈어요. 선생님처럼 되고 싶었는데 정말 해냈어요. 영상통화로 만난 아샤는 울고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학교도 다니지 못했던 아이가 하버드라니. 아샤 정말 자랑스러워요. 선생님이 길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저도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인도, 필리핀, 남아공. 전 세계 빈민가에서 제2의 이자벨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은 예상과 달리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모그룹 차원의 행사가 된 거죠. 하지만 우리는 특별한 하객들을 초대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어머니와 카를로스, 마르타가 왔고, 케냐에서 아샤가, 인도에서 라지가, 각국의 장학생 대표들이 왔어요. 파벨라 교육센터 아이들도 20명이나 초청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시어머니도 놀라셨지만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짜 글로벌 결혼식이지. 결혼식장은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각국 언어로 축하 노래가 울려 퍼졌고 파벨라 아이들이 준비한 삼바 공연도 있었어요. 주례를 맡은 것은 놀랍게도 한국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이자벨라 씨는 교육의 힘을 증명한 산증인입니다. 이 결혼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희망과 기회의 결합입니다. 현준과 저는 특별한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전 세계 소외된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일에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축하 공연 순서에서 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유명 가수들이 무료로 공연을 자청한 거예요. 이자벨라 씨의 스토리에 감동받았습니다. 작은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하객들의 축의금도 특별했습니다. 돈 대신 재능 기부 약속을 했어요. 의사는 의료봉사를, 변호사는 법률 지원을, 기업인들은 일자리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저희는 신혼여행 대신 특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100개 빈민가 프로젝트였어요. 전 세계 100개 빈민가의 교육센터를 만드는 5개년 계획이었습니다. 모그룹과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동참했어요. 첫 번째 방문지는 인도 뭄바이의 다라비 빈민가였습니다. 아시아 최대 빈민가로 100만 명이 살고 있었죠. 이자벨라 마담, 환영합니다. 수천 명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미 전설처럼 퍼져 있었어요. 교육센터 개소식에서 한 소녀가 다가왔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나처럼 되지 말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세요. 6개월 후 놀라운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교육센터들에서 수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MIT, 옥스퍼드, 서울대, 도쿄대. 세계 명문대들이 우리 장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자벨라 씨를 글로벌 교육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열린 임명식에서 저는 연설했습니다. 저는 쓰레기장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전 세계 10억 빈곤층 아이들도 같은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연설은 기립박수를 받았고 많은 국가들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자벨라 효과라는 말이 생겼어요. 한국 대학들이 앞다퉈 개발도상국 학생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기업들도 글로벌 인재 육성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받은 도움을 이제 돌려줄 때라는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퍼졌어요. 2년 후 우리는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어요. 이름은 에스페란자,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엄마, 나는 어디 사람이에요? 5살이 된 에스페란자가 물었습니다. 넌 세계 시민이야. 한국인이면서 브라질인이고 무엇보다 지구인이지. 우리 교육센터 출신들이 하나둘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변호사, 교사, 기업가.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후배들을 이끌었어요. 5년이 지났을 때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브릿지 에듀 프로그램 수혜자 100만 명 돌파 대학 진학률 73%, 취업률 85%, 제2의 이자벨라 100명 배출. 제2의 이자벨라는 각자의 나라에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리더들을 일컫는 말이 됐습니다. 파벨라의 마르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온라인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파벨라 최초의 여성 교육감이 됐죠. 이자벨라, 네 덕분이야. 넌 우리 모두에게 길을 보여줬어.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케냐의 아샤가 하버드를 졸업하고 돌아와 케냐 교육부 장관이 됐을 때 그녀가 한 첫 정책 발표였어요. 모든 빈민가에 무료 IT 교육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기회를 모든 아이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기적의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100명을, 100명이 만 명을, 만 명이 100만 명을 바꿔가고 있었어요. 현준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뿌린 씨앗이 숲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뿌린 거예요.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제가 진정으로 한국인이 된 순간을. 한국 생활 8년째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식이었어요. 법무부 대강당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죠. 파벨라 교육센터 출신으로 한국 대학에 입학한 5명의 브라질 학생들이었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한국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지. 국민 선서를 하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8년 전 쓰레기장에서 한국어 책을 주었던 소녀가 이제 한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93세가 되신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제 넌 진짜 내 손녀야. 한국 성시도 하나 가져라. 강씨가 어때? 강이자벨라. 좋네요, 할머니. 국적 취득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이 다시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파벨라에서 한국인이 되기까지 통합과 포용의 아이콘. 그해 연말, 저는 대한민국 글로벌 인재상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시상했어요. 이자벨라 씨, 아니, 강이자벨라 씨는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상징합니다. 진정한 글로벌 한국인입니다. 시상식장에는 제가 도운 학생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하고 있었죠. 에스페란자가 무대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딸을 안으며 저는 말했습니다. 에스페란자야, 엄마는 브라질에서 태어난 한국인이야. 넌 한국에서 태어난 세계인이고, 우리는 경계를 넘어 사는 사람들이란다. 현준이 무대로 올라와 우리를 안았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요. 객석에서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브라질에서 오신 어머니는 이제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제 완전한 한국인이 된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전 브라질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꽃을 피운 사람입니다. 파벨라의 강인함과 한국의 열정을 모두 가진 사람이죠. 완전한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브라질인입니다. 그것이 제 정체성이고 제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시작했지만 별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저처럼 수많은 아이들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평생 다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한국이 제게 준 기회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저는 강이자벨라입니다. 파벨라가 낳고 한국이 키운 세계를 품은 한국인입니다. 지금까지 브라질 파벨라의 쓰레기장에서 시작해 한국 재벌가의 며느리가 된 이자벨라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가난과 차별을 딛고 일어선 한 여성의 용기가 어떻게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꿨는지 보셨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한 사람의 작은 도움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이자벨라가 보여줬으니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